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해외고 졸업자 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고 졸업자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특례 자격 조건이 안 돼서 그냥 해외에서 졸업자 자격으로 지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특례 자격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 7월에 특례 지원하시고 그 다음에 해외고 졸업자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해외고 졸업자 전형이 약간 점점 좀 매력이 있죠. 왜냐하면 특례 전형에 7월에 원서 지원하는 특례는 정원의 2%로 지원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 대학의 모집 인원이 많아봤자 60명, 7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한 학과의 모집 인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집 인원이 너무나 적다 보니까 특례 지원하시는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지원이 어렵죠. 근데 이제 해외고 졸업자 전형은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졸업연도에 대한 제한이 해제된다든가 아니면 그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확대가 되어지면서 해외고 졸업자로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고 졸업자의 자격만 가지고 지원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특례와 해외고 졸업 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지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해외고 졸업자 전형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2021학년도부터 3년 특례 전형의 부모와 학생의 자격 조건이 좀 더 강화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자격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해외고 졸업자라는 전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 해외고 졸업자 전형에 대해서 현재 12학년인 학생이거나 아니면 10학년이나 11학년인 학생들 중에서 해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달라지는 한국 입시 또는 우리가 해외고 졸업자 전형으로 대학을 들어가려고 할 때 어떤 준비를 하는 게 효과적이냐, 이런 입장에서 이제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되는 부분들은 국내 대학 입시는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제일 먼저 볼 건 현재 우리가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2019년도에 76.2%였는데 2020년도에 77.3%예요. 그러니까 2020학년도가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해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각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시 비중을 높여야 된다, 정시 비중을 높이자, 이런 얘기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시 비중을 점차적으로 높여나가는 쪽으로 가닥은 잡혔어요. 하지만 저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시를 30% 이상 넘기는 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정시를 30% 이상 늘리면 그게 실질적으로는 정시 비중을 높임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강남권이거나 아니면 특목고나 자사고처럼 학업 능력이 우수하거나 학업 환경이 좋은 아이들이 수능 성적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2021학년도, 22학년도가 된다 하더라도 수시의 선발 비율은 한 70% 상태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해외고 졸업자들 입장에서 볼 때 대학에 가는 건 어차피 수시로 대학을 가는 거니까 70%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2021학년, 22학년은 된다 하더라도 내가 해외에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 가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아셔야 될 점은 수시의 전형은 이제 크게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이나 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적성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대학 입시가 간소화되어지거든요. 수시는 학생부 교과와 종합 전형으로, 그리고 정시는 수능으로 이렇게 간소화되어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논술 전형은 보시는 것처럼 전체 2020학년도의 전체 선발 인원의 3.5%입니다. 전년도 3.8%에서 0.3% 감소가 되어졌는데 논술은 점차적으로 폐지가 되어지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적성 전형은 올해까지 하고 폐지가 되어질 거고 특기자 전형도 점차적으로 감소되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 고려대학교 특기자 전형이 모집 인원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따라서 이제 앞으로 입시 방향은 학생부 교과, 종합, 그리고 이제 정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주로 대학을 가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가게 된다, 이렇게 보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의 현재 비율은 21.2%다. 크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이 21.2%라는 건 전국 단위로 봤었을 때 21.2%가 되는 거예요. 전국으로 봤었을 때는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높지 않은 비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 대부분 서울에 있는 11개교, 그러니까 건국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대까지로 봤었을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 특기자 전형의 비율이 58.2%입니다. 아까는 20%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국으로 봤을 때는 20%지만 이것을 우리가 서울 11개교로 봤었을 때는 58% 정도로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서울 7개교, 중앙대부터 시작해서 서울대까지의 비율로 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이 62.3%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봤었을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고 졸업자가 유리하다고 하는 건 첫 번째는 올해부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첫 번째는 졸업 연도에 대한 제한이 일부 폐지가 된다든가 아니면 지원 자격이 완화가 되어진다든가 다시 말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다가 입시가 바뀐다 하더라도 수시 전형이 약 70%를 유지하는데 그 수시 전체 전형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차지하는 서울 상위 7개교에서의 비율이 62%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지원하게 되어질 때 대학의 폭과 모집 인원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다. 이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는 자, 그럼 이제 해외고 졸업자의 전형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느냐? 요즘에 이제 예전에는 해외고 졸업자들이 대부분 많이 대학을 갔었던 방법은 어학 특기자 전형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학 특기자 전형이 사교육을 조정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있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서도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었죠. 그렇죠? 절대평가로 바뀐 근본적인 이유는 사교육 시장에서 영어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영어를 절대평가로 묶음으로 인해서 사교육을 억제하자 이런 취지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학특기자도 많이 줄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어학특기자 전형 공인어학 성적으로 대학을 많이 갔지만 요즘에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렇죠? 학생부 종합전형.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도 서류와 면접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가 있고 서류평가를 실시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들은 대부분 다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학들이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한국외대, 그 다음에 숙명여대라든가 뭐 숭실대, 아주대, 항공대 등이 있고 서류평가만을 실시하는 학교는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 아주대 등이 있어요. 그리고 특기자 전형도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같이 볼 수 있겠죠. 연세대나 고려대 등이 특기자 전형이 있으니까 요즘에 해외고 졸업자가 지원하는 대부분의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 특기자 전형. 이게 같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 어학 특기자 전형에서 공인어학 성적을 필수적으로 보는 학교들은 국민대, 성신여대, 서울신학대, 세명대, 건영대, 부상대, 상지대 등이기 때문에 공인어학을 성적을 근본적으로 제출하는 학교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에세이와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가 한양대학교가 있고 서류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가 경희대, 이화여대 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공인어학 성적은 이렇게 어학 특기자 전형에서 공인어학 성적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학교들은 많지 않지만 위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활동 증빙 서류로 공인어학 성적을 제출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은 내가 국내로 대학을 갈 것이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제 공인어학 성적의 높은 지표를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소프트웨어 전형이나 논술 전형 있어요. 논술 전형은 올해 특징적인 거는 이제 연세대학교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해외고 졸업자라 하더라도 논술 전형으로 연세대를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 붙을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논술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경우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지원은 가능하다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대학 같은 경우 카이스트나 포스텍이나 디지스텐, 유니스테, 지스트 같은 경우도 원서 지원이 가능한데 여기서 장점은 뭐냐면 포스텍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대학들은 수시 원서 지원 횟수 6회의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는 6번을 지원할 수 있는데 카이스트나 디지스트나 유니스트나 지스트는 6회 이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6회에 더 추가적으로 원서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대부분 이 학과들이 자연계 학과이기도 하고 면접 자체가 심층 면접이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렵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실 거는 일단은 우리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부분 지원하는 전형은 뭐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 종합 특기자라고 하는 여기까지를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자.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학들이 다 이 전형에 해당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적힌 것처럼 올해 특히 두드러지는 부분들은 졸업연도에 대한 제한이 폐지가 되어지고 지원 자격의 제한이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해외고 졸업자나 검정고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폭이 넓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지원 자격이 된다는 것과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꼭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대학이라는 부분이 대학이 정직하지 않다. 대학을 100% 믿으시면 안 된다. 모집 요강을 100% 믿으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대학은 사실은 두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질 때 첫 번째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야 되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대학은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야 또 그 학생들이 나중에 우수한 인재로 배출이 되어지고 대학의 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과 많은 학생을 선발한다는 건 달라요. 그렇죠? 대학은 많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이러한 졸업연도의 제한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지원 자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여기 지원하면 내가 붙을 수 있겠는걸? 이런 생각을 갖게끔 벽을 허물면서 문을 크게 열죠. 그러면서 대학은 우수한 학생만을 딱딱딱 뽑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양면성이 사실은 같이 존립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무 믿으시고 원서 지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 어느 대학에서 보니까 요번에 졸업연도의 자격을 폐지했대. 그러니까 나는 졸업한 지가 지금 대학 졸업한 지 한 10년 됐는데 지원이 가능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지원 자격에 대한 제한이 폐지됐으니까 요번에 이제 해외고는 다 뽑힐 수 있어. 아무데나 지원해도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가끔 전화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 계세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0년이 됐는데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내신이 한 1.2 정도 돼서 공부 잘했는데 내가 이번에 한의대를 가고 싶은데 수능시험 안 보고 고등학교 때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물론 대학에서 졸업연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학력이라고 하는 건 유효기간이 기본적으로 2년, 많으면 3년 정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지 10년 됐는데 고등학교 때 성적 1.2 정도 내신 성적으로 내가 지금 의대 한의대를 가겠다. 라고 하면 대학에다 그렇게 물어보면 대학에서는 지원해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렇게 해서 뽑힌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입시 요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깊이 면밀히 분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는 해외 고등학교의 졸업이 가능한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 학생부 종합 특기자 전형이 대다수라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학 성적만으로 갈 수 있는 거는 극히 제한되어져 있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인어학 성적이 우리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공인어학 성적만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은 많지 않다. 이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는 지원 자격에 대한 유형을 알아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지원 자격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세 가지 분류고 이 세 가지 모두 다 해외고 졸업자가 다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에요. 그런데 이 지원 조격에서 보면 이 용어의 의미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보면은 서울여대, 서울대나 성균관대, 중앙대, 이화여대, 한국여대 등에는 지원 자격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예요. 고등학교 졸업자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그 말에 내포되어 있는 말은 고등학교 졸업자라는 말은 국내 국외 졸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자라는 말은 국내고 졸업자나 국외고 졸업자가 같이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법령에 의하여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라는 것은 국내 법령에 의해서 졸업이 인정되어지는 자라는 얘기고, 첫 번째는 검정고시 출신자예요. 하지만 해외 검정고시는 국내에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검정고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한 자이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우리나라가 이제 12학년 24학기 되기 때문에 그 학제를 해외에서 이수한 사람도 법령으로 인정을 해줘요. 이런 사람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지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동시에 지원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라고 적혀 있고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라고 되어 있어요. 동등의 학력 소지자라는 말은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법령에 의해서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졸업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검정고시, 국내 검정고시 합격자나 아니면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말은. 그러니까 이 말은 다 해외 고등학교가 졸업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용어의 차이가 좀 있어요. 이거는 정규, 국내 정규 고교 졸업 예정자를 앞으로 넣었죠. 그렇죠? 이거는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고 이건 고등학교 졸업자이기 때문에 내용을 면밀히 따져보면 사실상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으로 가장 적합한 거는 지원 자격 조건에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지칭한 경우가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학교들은 국내 정규 졸업자라고 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학생부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검정고시 출신자나 외국 고교 졸업자는 비교 내신을 적용한다라고 문구를 두었지만 사실상 이거는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적합한 전형이고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점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론 이걸 가지고 대학에다 물어보면 대학에다가 이런 대학에 물어봐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격이 되는 것과 실제 합격을 하는 것은 다르다. 그럼 우리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의 자격으로서 원서 지원을 하게 되었을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과연 내가 지원했었을 때 이 대학에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를 뽑을 것이냐 뽑지 않을 것이냐 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어떤 차별을 둘 것이냐 이런 점들을 아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제 많은 입시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들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 따라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경희대, 한국외대나 건국대 등등의 대학들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하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하기에 어떤 것이 적합할까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부터 지원 자격에 있어서 졸업연도에 대한 제한이 풀린다든가 아니면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넓어진다든가 문이 되게 넓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과연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한 전형이 뭐냐? 이거 보실 때 여러분이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뽑는 전형들이 뭐냐? 첫 번째를 봤더니 대부분 학생부 종합이나 특기자 전형에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이 가능하구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는 지원 자격의 요건을 봤더니 이렇게 문구가 국내 정규 졸업자 및 동등 학력자 하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이지만 이 용어보다는 이렇게 국내외 정규 졸업자라고 해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를 문구에 정확하게 명시하는 경우 이런 대학들이 조금 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지원했을 때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또 아셔야 될 거는 활동 보충 자료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는 사실 활동 보충 자료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 생활 기록부 안에 교과 성적 있죠. 수상 경력도 있어요. 진로 희망사항이라서 얘가 무엇의 진로에 꿈꾸고 있는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독서 활동의 내용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봉사 활동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학교에서 활동했었던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일반적으로 대학들이 이렇게 미제출하는 이런 대학들은 뭐만 받냐면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만 받아요. 그러면 성적증명서는 그냥 성적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GPA 성적만. 졸업증명서는 졸업했다. 그럼 뭐가 빠져있냐면 이 학생이 수상 경력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봉사 활동이라든가 교내외 활동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더 나아가면 IB 성적이나 AP나 SAT라든가 공인어학 성적과 같은 학업 능력의 지표들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그냥 GPA 성적하고 그 다음에 졸업증명서하고 성적증명서만 받는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올바른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만약에 뽑으려고 한다면 좀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겠죠.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대학에서 학생에게 많은 서류를 요구해야 돼요. 서류를. 너 보니까 고등학교 때 동아리 활동은 어떤 걸 했지? 아니면 네가 이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너는 어떤 활동을 했어? 아니면 봉사 시간은 어떻게 했지? 혹시 상 받은 거 있니? 이렇게. 아니면 또 너네 GPA 성적만으로는 내가 좀 그런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학생들을 소집하니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혹시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의 수치는 어느 정도 되니? 뭐 IB나 SAT나 AP나 ACT 같은 이런 것들처럼 학생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학에서. 그런 학교들이 실제 해외고 졸업자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학이 해외고 졸업자를 선발하겠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실제 제출받는 서류는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밖에 안 받는다면 결과적으로 해외고 졸업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리하다는 거죠. 대학 입시는 항상 조건이 까다로워야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활동 보충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활동 보충 자료의 범위가 교내 수상, 봉사활동, 동아리, 교내활동 또 활동 보충 자료의 범위가 교내 수상이나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포함하여 공인화학 성적뿐만 아니라 AP나 SAT와 같은 것들을 다 같이 요구하는 전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겠죠. 이것도 내가 다니고 있는 졸업했었던 고등학교 유형 또 내가 쌓아놓은 스펙의 정도에 따라서 선택 범위가 달라지겠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그냥 로컬 일반 고등학교 그리고 나는 마땅히 교외 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학력 지표를 쌓지 않았다 라고 하면 최대한 감추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GPA 성적과 그 다음에 졸업증명서만 제출하는 미제출 대학이 유리하겠죠. 두 번째, 나는 학교에서 교내 수상이나 교내 봉사나 동아리 활동은 되게 열심히 해서 지표가 좋고 학교 성적도 좋아, GPA 성적이. 하지만 나는 기타 이런 공인화학 성적이나 표준 학력 지표를 많이 쌓진 않았다. 그러면 가급적 이런 대학이 유리하겠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지표, GPA 성적도 좋을 뿐만 아니라 교내 활동 수상 경력도 좋고 거기에다가 나는 AP나 SAT나 SAT2나 이런 공인화학 성적과 같은 높은 지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지는 대학들이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서류를 요청하는 대학이 실제로는 해외고 졸업생들을 뽑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이화여대나 한동대, 연세대, 원주 이런 대학들이 실제로는 합격 가능성이 더 높다. 단, 내가 많은 지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현재 10학년이나 11학년이신 분들은 이걸 아셔야 되겠죠. 내가 앞으로 무슨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무슨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여기서부터 가면 첫 번째는 학교 공부 열심히 하자.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좀 더 나아가면 뭘 해야 된다? 학교에서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교내 활동, 학교 수상 경력의 경력을 쌓아야 된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뭐 해야 돼요? 이런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의 중요성은 크죠. 왜냐하면 GPA는 해당 국가, 해당 나라, 그 지역 고등학교에서만 인정이 되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AP나 SAT 같은 공인화학 성적의 지표를 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같이 잘 준비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21년, 22년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수시의 비중은 70%, 전체 수시 100 중에서 학생부 종합특기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65%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이 입시를 준비하시게 되면 향후 우리가 2021년, 22년도에 입시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무작정 그냥 원서 지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거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의 전형. 어떤 전형으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를 많이 선발하느냐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원 자격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지원 자격의 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활동 보충 자료를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부분.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활동 보충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해마다 좀씩 바뀌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0학년도에 대한 모집 요강이 보통 4월이나 5월 정도 돼야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전년도의 내용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올려놓은 내용이 조금 틀렸다 하더라도 너무 욕하지는 마시고, 우리가 2020학년도에 다시 대학이 발표가 되어지면 내용을 다시 업데이트 하도록 할 거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원서 지원하시게 되어질 때는 반드시 대학에다 문의하셔가지고 이런 증빙 서류에 제출 가능한 범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활동 보충 자료의 작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부분을 아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그게 왜 중요한지,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학별 변경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사실 이 동영상을 세 번째 찍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찍었는데 마이크 설치를 잘못해서 녹음이 잘 안 된 거예요. 지쳐요, 지금. 여러 가지로. 자,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자, 이렇게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 특기자 전형에서 지금 보시면 원래 403명이었어요. 근데 올해 327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특기자 전형을 정부에서 자꾸 폐지하도록 압박을 넣고 있거든요. 특기자 전형으로 가장 많이 선발하는 학교가 이제 연세대학교였는데 특기자 전형으로 모집 인원을 줄여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시 전형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 가는 거고, 점차적으로 폐지가 되어지는 가닥은 특기자 전형이라는 이름이나 아니면 논술이나 적성 전형은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년도에 인문학 80명, 사회과학 60명이었는데 이게 어문학이라고 통합이 돼서 54명이니까 인문계열 쪽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과학공학인재 전형은 263명에서 273명으로 되어 10명 정도 인원이 늘었고 큰 변화 없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원래는 우리가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하던 특기자 국제계열의 전형이 바뀌었어요. 125명 뽑던 게 이게 전형 이름이 바뀌어서 학생부 종합 국제형이라고 해서 116명을 선발하고 모집 인원은 좀 줄었습니다. 그렇죠? 자, 연세대학교 원주도 마찬가지로 특기자 전형이라는 이름을 없앴어요. 폐지하고 대신 요 이름을 뭐로 바꾸냐면 국제계열 활동 우수자 전형으로 이름을 바꿨고, 그리고 특기자 전형에서 동아시아 국제학부 55명을 그냥 국내고 국외고 그냥 한꺼번에 뽑았는데 요번에는 인원을 나눴죠. 동아시아 국제학부가 국내에서 22명, 해외에서 33명 이렇게 지원을 해요. 사실상 이제 대부분 해외고 졸업자로 원서를 쓰시는 경우는 봤던 것처럼 국내외고 졸업자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해서 그냥 국내고 국외고 다 들어가서 그냥 같이 경쟁하니까 우리가 국내외고 애들하고 같이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경쟁하시는 건 대부분 해외고 학생들끼리 같이 경쟁이 된다고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들이 국내고 국외고를 같이 선발하는 전형에서는 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여기처럼 국내 몇 명, 해외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라고 생각하면 사실상 전년도 같은 경우 몇 명을 뽑을지 예측이 안 됐던 거죠. 근데 대략적으로 대학에서 이렇게 뽑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고 학생들끼리 경쟁한다는 개념보다는 해외고 학생들끼리 같이 경쟁한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표가 원서 지원하는 해외고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느냐, 이 점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 고려대학교도 특기자 전형의 인원은 186명에서 146명으로 감소됐는데 이건 인문기여는 줄었고 자연기여는 변화가 없습니다. 고려대 세종도 글로벌 인재 스포츠 인재 전형이 전년도에 30명에서 26명으로 인원이 줄었고요. 미래 인재 전형 같은 경우 모집 인원이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늘었어요. 사실은 122명. 자, 서강대학교도 알바트로스 창의인재 전형이 약간 특기자 전형 같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이름 폐지하고 이름만 없앤 거예요. SW 우수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전형을 바꿨다고 보시면 되고, 한국외대는 지금 보면 여기 새로 신설된 전형이에요. 한국외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자격이 바뀌어서 전년도에는 국내 정규 졸업자였었죠. 그러니까 해외고는 지원이 안 되는데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바뀌니까 해외고가 지원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고 학생이 여기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 한국 외대에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특기자 전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의 지원 자격은 국내외고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도 지원이 가능하고 그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렇게 특기자 전형이 사실상 더 적합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해외고 졸업자로 지원하게 되어질 때는 대부분 다 대학에서 하나의 전형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면 대학에 특성화 고등학교 전형이 있으면 특성화 고등학교로 들어가야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뽑는다 해서 그쪽으로 지원하게 되어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한국 외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렇게 해외고도 뽑는다고는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동국대학교도 올해 같은 경우 새로 더 신설이 된 거예요. 넓어졌어요.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에서는 전년도에는 국내 고등학교였었는데 올해부터 국내외고로 이렇게 전형 이름이 지원 자격이 확대되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고 졸업자가 올해 달라진 점들은 뭐냐면 졸업연도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다 대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원 자격이 폐지가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국내고만 지원하던 한국외대 학생부 종합이나 동국대학교 두드림이 올해는 해외고등학교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뽑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꼭 아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가면 이제 숙명여대 같은 경우도 변화가 있는데 숙명여대는 숙명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원래 518명을 뽑았는데 이거를 두 개로 나눴어요. 숙명인재 1, 숙명인재 2 이렇게 나눴고 글로벌 인재 전형, 어학특기자 전형이 48명을 뽑았는데 올해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숙명여대 1은 국내고, 숙명여대 2는 고교 졸업 예정자니까 이게 해외 고등학교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 인재 어학특기자 전형이 없어지고 요게 요쪽으로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여기 숙명여대 2 면접형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도 전년도에는 국내 소재 정규 졸업자 이렇게 적혀있는데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졸업자 하니까 이건 해외고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인하대학교 미래인재 전형도 전년도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해외고 지원이 안 됐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고교 졸업 학력 인정자 법령에 의해서 고등학교 졸업 해외고 지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도 아주대학교에 보면 에이스 전형이 전년도에는 국내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올해부터는 국내외고 하니까 해외고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가천대학교도 마찬가지로 가천 프론티어 전형이 있었는데 전년도에 이거 이름 없어지고요. 가천 바람개비 1으로 바뀌었어요. 전형 이름이 바뀐 거예요. 전년도에는 국내고 졸업자 하니까 해외고 지원이 안 되는데 올해부터는 고교 졸업 예정자 그러니까 해외고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천 SW도 마찬가지로 자격 인정이 바뀌어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하니까 바뀐 거예요. 카톨릭대학교도 잠재능력 우수자가 전년도에는 국내 정규 고등학교 해외고 지원이 안 되죠. 올해부터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니까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제 올해의 특징이 뭐냐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전형의 폭이 넓어졌어요. 그렇죠? 졸업연도의 제한이 없어지고 지원 자격이 완화되어지면서 폭이 넓어졌죠. 그런데 이 점을 꼭 알아야 돼요. 어디가 나를 원하는지. 지원 자격이 넓고 지원 자격이 좀 더 완화되어지고 또는 그 졸업연도의 제한이 해지가 되어졌다 해서 모든 대학이 나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전형의 유형, 그 다음에 지원 자격 조건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활동 증빙 서류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대학에서 나를 뽑을 것인지 또는 해외고 학생들에게 유리한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의 정도에 유리한지에 잘 판단하셔서 학과나 대학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하이퍼리뷰에서는 이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전형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거나 좀 더 지원 대학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컨설팅을 의뢰하시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해외고 졸업자 전형은 대부분 다단계 전형이니까 자기소개서 작성하게 돼요. 자소서 첨삭이 진행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1월과 12월 정도에 1단계 합격하시고 나면 면접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해외고 졸업자의 맞춤형으로 입시 컨설팅,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면접의 강좌, 전체의 강좌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하시고 여기 올려놨던 동영상 자세히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9월에 원서를 지원하시거나 아니면 내년, 내후년에 원서 지원하시게 되어진다면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지 잘 생각하셔야 되고, 대학교 원서 쓰실 때 꼭 명심하실 점,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에다 무작정 원서 쓰지 말자. 체계적인 준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합격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